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분명하다. 그 전에는 전혀 자기 집 소유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정신이 그야말로 혼미해진 거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와, 집을 가지면 다 부자가 되는구나 해서 너도 나도 집을 샀고, 그 결과가 이거죠. 그것의 한계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타락한 서구 자본주의 방식인 거예요.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 안 좋아해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고,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선분양받았던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나 어떻게 해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사 중단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 아파트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텐트 쳐놓고 살더라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진퇴양난입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뭘 좋아하느냐? 첨단 반도체, 달 탐사,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게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련도 뭐 초음속 제트기들 다 만들어내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코스트를 들였던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김정호라고 합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또 김정호의 경제TV라고 하는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킹 달러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것에 도전을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 달러의 패권, 기축통화의 위치가 계속 될 거냐 아니면 무너질 거냐,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부동산 위기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 중국 부동산 위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분명하다. 그런데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을 때는 그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전이가 됐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금융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융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긴 일이 전 세계로 다 전이가 된 거죠. 그런데 중국의 금융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금융은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 때문에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미국에서 발생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전 세계로 전이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겠죠. 중국의 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수출이 줄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금융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빈집 숫자인데요. 중국의 빈집이 몇 채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숫자는 6,500만 채였고요. 빈집이.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숫자는 1억 3천만 채예요. 근데 중국 전체 주택의 숫자가 한 6억 채 정도가 된다고 해요. 만약에 1억 3천만 채가 빈집이라면 한 20%가 좀 넘는 것이고, 6,500만 채가 빈집이라면 한 10% 정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숫자가 이렇게 다른가? 중국에서는 빈집에 대한 통계치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걸 추산을 하는 거예요. 서남 재경대학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학이 있는데, 그 연구팀이 최근에 추산을 한 것이 1억 3천만 채인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밤에 위성사진 있지 않습니까? 야간 위성사진을 판독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 날 판독을 한 거죠. 도시별로 해서. 그래서 불 꺼진 집들, 불이 켜진 집과 불 꺼진 집에, 계속해서 불이 꺼져 있는 집의 그 비율을 추산을 해보니까 한 20%가 좀 넘고, 그거를 전국으로 확대해 보니 한 1억 3천만 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개 전체 중국 주택 중에서 10% 내지 20%는 빈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빈집들이 많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일본은 빈집이 더 많습니다. 그 빈집은 그런데 노인들이 살다가 떠나서 빈집이에요. 중국의 빈집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 지은 집이에요. 새로 지은 집이고 새로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인도 분명히 있어. 그런데 비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되사주기를 원했고, 또는 누군가 거기에
새를 들어와서 살 거라고 예상을 해서 주택을 구매를 한 거죠. 두 채, 세 채 이렇게 구매를 했고 그렇게 빈 집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크게는 주택 전체의 2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소비자들이 그거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뭐 세도 못 주고 다시 팔지도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현재 미분양 주택이 2022년에 한 400만 호 된다. 그러니까 2022년에 완공된 주택의 한 3분의 1 정도가 현재 미분양 상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0만 채는 새로 지어서 미분양인 거고요. 1억 3천만 채는 이미 다 분양도 끝나고 주인도 있는데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집이 더 팔리기를 기대하느냐. 집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은 중국 주택의 한 80%가 3선 도시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중국은 도시를 1선, 2선, 3선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1000만을 넘는 대도시들, 베이징, 샹하이, 셴젠 뭐 이런 데들이잖아요. 이게 1선 도시예요. 또 1000만에서 한 500만 되는 데가 2선이고 그것보다 더 작은 도시들은 3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3선 도시는 아무래도 지방인 거예요. 산업활동도 그렇게 왕성하지 않은 도시들. 중국 주택의 80%가 그 3선 도시가 있대요. 그러니까 셴젠이나 베이징, 샹하이는 주택이 부족해요. 거기는 주택이 잘 안 지어져. 그러니까 여기도 중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역 균형 개발 뭐 이런 컨셉이 있어서 대도시는 억제하고 지방은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많지 않은 지방에 가서 주택의 80%가 포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유령 도시인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뭐 어떤 집은 차 있고 어떤 집은 비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신도시 수만 가구 전체가 통째로 다 유령 도시인 상태인 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거품이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 부동산 집 사면 돈 번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너무너무 강했던 것이고 1998년부터 중국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전혀 자기 집 소유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정신이 그야말로 혼미해진 거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막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와 집을 가지면 다 부자가 되는구나 해서 너도 나도 집을 샀고 그러다 보니까 집만 지어지면 무조건 사들인 거예요. 그 결과가 이거죠. 앞뒤 잴 것도 없이 그냥 다 사들인 거예요. 그것의 한계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삼선 도시들에 있는 수많은 유령 신도시들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 나온 것들을 보면은 중국 지방 정부 부채가 2020년 말 1경 1,852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중국의 지방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큰 부채를 지게 됐나요? 네, 중국 지방 정부 부채 뭐 대단하죠. 중국의 부채를 그러니까 모든 중국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다 합치면 GDP의 30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미국, 유럽 뭐 이런 데하고 비슷해요. 그 숫자는. 다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나라의 통화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또 기축통화의 위치가 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해도 그게 그 나라를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는 거죠. 근데 중국은 지금 그렇지가 않은 상태예요. 중국은 빚이 더 늘어나면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숫자라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나라의 신용이 어떠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말이죠. GDP의 300%까지 올라갔는데 2008년 이전까지는요 150% 정도였어요. 중국은 빚이 많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2008년부터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지방정부 부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왜 그렇게 됐느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다 소비가 줄어든 거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수입도 줄어들잖아요. 외국으로부터 수입 물량도. 근데 중국이 큰일이 난 거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죠. 특히 1990년 초부터 해가지고 2008년까지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다 줄어들고 중국의 수출도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공장이 멈춰서야 됐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때 마침 차가
착안을 한 게 그러면 중국은 내수가 매우 약한 나라다. 내수를 키우자. 그럼 내수를 어떻게 키우느냐? 그 인프라 투자하자. 중국은 그동안 인프라 뭐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이런 거 전부 낙후된 상태였으니까 이제 그걸 만들자 해서 중국 중앙정부가 4조 위안을 긴급 투입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4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720조 원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그게 다 부채인 거죠. 은행에서 그 돈 갖다가 정부가 쓰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인프라 투자로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가 경제정책에서는 매우 큰 역할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 지방정부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전체를 다 관리할 방법은 없는 거죠. 다만 중앙정부는 인사권을 가지고 이제 지방정부의 성장들을 교체하고 뭐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정부와 지방 주민들이 먹고 사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4조 위안을 쓰는 것도 그렇게 한 거예요. 중앙정부가 3분의 1만 투자한다. 나머지 3분의 2는 지방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그러면 돈이 있었느냐? 없죠.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신난 거죠. 왜 신나느냐? 어차피 빌려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성장을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공산당 지도부가 성장을 평가할 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방의 경제 성장률이. 경제 성장을 시키려면 빚을 얻어다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전까지도 지방정부의 부채가 꽤 있었던 거예요.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앙정부가 보기에 야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데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올려서 중앙정부에 잘 보이고 싶은데 그래야 자기가 이제 중앙당에도 진출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중앙정부가 야 너희들이 해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알아서 해 라고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그러면 만들게 됩니다. 지방정부들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 한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지방정부 융자평대라고 하는 건데 borrowing platform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은 LGFB라고 해요.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그런 것을 지방정부마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겁니다. 지방채를 직접 발행은 못하니까 은행에서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은행은 다 국영은행들이죠. 빌리고 담보는 뭐냐? 지방의 땅들인 거예요.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유지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판매하는 거는 이용권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70년 이용권, 주택 같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지방정부인 것이죠. 그 지방의 땅은 지방정부 소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한 거죠. 도로도 놓고 고속철도도 놓고 지방공항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용권을 사서 거기다가 신도시를 조성을 한 거죠. 그리고 판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인 거죠. 돈을 빌려서 인프라 투자를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그걸 팔아서 또 빚을 갚고 그리고 또 빚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그렇게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같이 얽혀서 간 겁니다. 이게. 같이 얽혀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수목적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숫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비슷한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건가요? 지방정부가 뭐 공기업처럼 운영을 한 건데 그렇다고 뭐 딱히 공기업도 아니고 아무튼 뭐 소위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게 막 이제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의 구세주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다 경기가 죽어서 그냥 뭐 수입도 못하고 이러고 뭐 빌빌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만 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막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막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석유도 사고 뭐 이제 원자재도 사들이고 우리나라도 뭐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떠오르는 태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부채 위에 다 세워졌던 거죠. 빚 위에 세워졌던 거고 그 핵심에 부동산이 있었던 것이고 그 민간 개발업자들의 부동산 개발도 다 빚 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시진핑 주석은 이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이거는 타락한 미국식 방식인 거죠. 타락한 서구 자본주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 안 좋아해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뭘 좋아하느냐? 첨단 반도체, 달 탐사, 우주 항공, 방위 산업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첨단 산업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돈이 어디에 들어갔었냐? 부동산에 들어갔었거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2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하죠. 3 레드 라인이에요. 빨간색, 빨간 줄 3개.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 그 중에 선 하나는 빨간 선 하나는 뭐냐면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70%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빨간 선이 하나 있어요. 뭐 이자와 관련된 빨간 선이 또 있고 그래서 3개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보다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게 헝다그룹이고 또 최근에는 비구위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아주 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둘 다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8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자금을 회수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고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선분양받았던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나 어떻게 해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가서 막 시위도 하고 또는 공사 중단된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요. 공사 중단된 아파트에 창문도 없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 아파트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텐트 쳐놓고 살더라고.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진퇴양난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부채가 지금 다른 중국이랑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랑 비슷한데 그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부동산 이런 시스템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다른 나라들은요,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많아요. 그 300% 중에 한 100% 이상은 100% 정도는 국가 부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GDP 한 50% 되잖아요. 그 나라들은 한 100% 되는 거예요. 중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한 30%? 20%?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다 기업 부채들이에요. 그게. 한 방에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이 해결하려고 마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없는 걸로 하자고 그만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었거든요. 70년대에 기업들이 사채를 너무 많이 쓰고 그런 상태에서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게 왔거든요. 그래 뭐 나라가 정말 그 현대면 삼성이면 다 무너지게 생긴 그런 상황에 처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했냐? 야 없는 걸로 하자. 83 조치라고 하는 거를 하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안 갚아도 괜찮아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뭐 하겠다면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왜냐하면 큰 은행들은 다 국영은행이잖아요. 부채의 대부분은 다 국영은행들이 채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국영은행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 뭐. 돈이라고 하는 게 별겁니까? 그게 다 장부상에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그냥 그야말로 전자신호에 불과하잖아요. 없다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린다면요. 이제 중국은 그때부터 가라앉는 거죠. 그걸 각오해야 되는 거지. 왜? 못 믿을 나라잖아.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거고 물론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더 큰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하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한 방에.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죠. 이게. 이런 소비를 늘리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체 GDP 중에서 일반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게 38%입니다. 미국은 68%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끌고 가는 경제고 중국은 소비가 끌고 가는 경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끌고 가느냐? 중국은 투자가 끌고 가죠. 중국 GDP 중에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4%, 미국은 15%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돈의 씀씀이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그 44%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냐? 그게 무기 산업에 투자를 하고 항공 우주, 첨단 반도체, 신재생 있잖아요. 태양광, 전기차 이런 멋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첨단 이런 데에 그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되죠.
너무 코스트가 커요. 너무너무 코스트가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이 반도체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요.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것을 2015년부터 시작했던가? 그러면서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첨단 제조업 제품들의 70%는 다 자급자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100%를 원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첨단 제품들은 다 100% 자급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도 엄청난 기금을 만들어서 연구개발을 장려했어요. 위험한 투자, 첨단에 대한 투자는 이건 10중 8구 실패예요. 중국이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기업이 수만 개가 창업이 됐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중에 HSMC, 통신반도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엄청난 투자를 했고, 또 QXIC, 거기도 엄청난 투자를 한 반도체 공장인데, 이거는 공장도 제대로 지어보기 전에 다 망했어요. 그게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미국이 제재를 시작하기 전에 화웨이가 7나노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뭘 한 거냐면 EUV 장비 가지면은 한 번 작업을 해도 될 일인데 DUV를 가지면 2번, 3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목각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예리한 칼을 가지고 하면 작업이 빨라지잖아요. 근데 칼이 둔하면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둔한 칼을 가지면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낭비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봐요. 삼성이나 TSMC나 이런 자본주의에서의 기업 같으면 그런 일 안 합니다. 왜 그래봐야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 짓은 안 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런데 중국은 지금 그걸 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추정하기를 코스트와 무관하게 만들어낸다. 왜? 아니 국영은행에서 돈 갖다 대는데 무언들 못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추측컨대는 아마 엄청난 코스트를 들이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전체 그 과정을 놓고 보면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일 거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곳곳에서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첨단 기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억지로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어마어마한 코스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중국은 이미 1950년대에 원자탄 만들고 수소탄 만들고 소련도 초음속 제트기들 다 만들어내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코스트를 들였던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중국이 기업의 부채도 많아지고 수익성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옛날에 저희 IMF 때도 이제 외환 위기가 오면서 한 번에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중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보지만 IMF 같은 사태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외환 위기가 오는 이유는 이게 다 금융 문제들입니다. 근데 중국은 금융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98년 그때 외채가 없었다면, 외국 은행들에다가 빚진 게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국내 은행들로부터 빚을 얻어서 뭔가를 했다고 하면 국내 은행들은 우리나라도 거의 국영 비슷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은행들 다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게 거의 국영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했던 거고.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면 없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는 외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외국 은행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가 부도 상태에 직면을 한 거죠. 그래서 IMF를 찾아가서 제발 봐달라고 한 거고 IMF가 주선을 해서 외국의 채권 은행들을 불러 모아서 야 쟤네 좀 봐주자 해서 이제 IMF 체제가 된 거죠. 그런데 중국은요 외채가 GDP의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외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헝다그룹이라든가 컨트리가든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기업들이 외채를 제법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더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에 대해서 진 빚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쪼그라들 수는 있지만 외환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태 이런 것들이 약간 소련의 길로 접어들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소련처럼 이제 중국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길인 것만 분명해요. 소련이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구 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올리는 걸 소련이 먼저 했어요.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와,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원자폭탄도 먼저 만들었잖아요, 미국이. 좋은 대학도 미국에 다 있고. 그런데 소련이 먼저 한 거예요. 왜? 소련은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거든. 수익성
수익성과 무관하게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부랴부랴 수익성과 무관하게 투자를 하자. 그래서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 것도 부랴부랴 만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먼저 달 착륙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수익성과 무관하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남잖아. 근데 소련은 돈이 안 남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 생산량, 중공업 생산량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 철강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소련의 철강 생산량이 80%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공업 분야는 다 엄청났다고 보시면 돼요. 과학자의 숫자를 보더라도 인구 대비가 아니고 절대적인 과학자의 숫자가 소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미국보다. 그런데 망했잖아요. 망한 이유가 뭐냐? 소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인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인 거지. 뭐 집에서 쓸 조그만 물건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 몇 시간씩 가서 줄을 서 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고, 첨단 제품은 10중 8구는 그게 군사적인 목적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타도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자기를 지키고 싶은 거지 그냥. 하지만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체제인 겁니다. 소련이 그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국민들의 불만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고, 그래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붕괴가 된 거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누르다가 더 이상 누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중국이 매우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소비는 계속 억누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첨단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대부분은 다 이 군민 융합이라고 해서 다 군사 목적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AI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이 조선 산업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투자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 수익률도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08년 이후 2010년 건무렵부터 민간 기업들의 투자 수익률, 자산 수익률이 매우 계속해서 아주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자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지금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0%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산을 해봅니다. 그런 데이터를 이제는 내놓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런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 그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중국 부동산 기업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 저는 많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뭐가 될 거냐? 그럼 금융적인 영향이 아니고 중국 경제가 악화가 되면 그만큼 내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수출이 그만큼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저렇게 중국의 내수가 줄어든다? 그런데 중국은 엄청난 공장들을 갖고 있다, 생산 능력을. 그게 능력은 있는데 사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값이 떨어지죠. 그러면 중국의 수출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 제품들의 공장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생필품들을 많이 수입해다가 쓰는데 그 가격들이 떨어지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뭐 좋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번 중국과 경제 위기에서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이시라면 분명히 중국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국면을 맞을 것이다. 그건 뭐 분명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땐 안전자산으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세계가 위험해지면 값이 오르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값이 오르는 것들이 있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세상이 안 좋아질 때 값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달러가 대표적으로 안 좋아질 때 값이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암호화폐는 좋아질 때 값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처음에는 전 세계 경제가 다 가라앉았다가 자산 가격도 다 추락을 했다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내리고
쌓이고 돈을 마구 풀어내기 시작하니까 양적 완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졌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올라간 게 주식 가격, 암호화폐 가격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갔죠. 그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떼돈을 벌었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유동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들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유동성에 반대로 반응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런 암호화폐 같은 그런 것이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좀 안전자산에 집중하고 위험자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세계가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사실은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만 큰 흐름만 놓고 보면 국채가 안정적인 나라들, 그런 국채, 그 나라의 돈,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안전자산들인 거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